2021년 9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문어발식 확장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카카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플랫폼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러자 상생안을 내놨습니다.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일부 사업 철수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기금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는데요. 카카오의 규제가 필요한 이유,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장 박상인 서울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발 고발사주 공방. 어제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등장하더니 오늘은 홍준표 후보가 등장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가 동석한 자리에 홍준표 캠프의 인사가 함께 했다는 건데요. 홍준표 후보는 못된 거짓 소문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캠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데 내일 국민의힘 1차 컷오프 결과 발표됩니다. 과연 1위는 누가 될까요? 최가박당에서 정치권 소식 짚어봅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에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되겠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추석 전에 코로나 1차 백신 접종 목표인 3,600만 명 달성할 수 있게 됐다고도 했는데요. 우리 신규 확진자 수는 OECD 최저 수준, 백신 접종률도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들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공존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대비해야 되는데요. 위드 코로나 선언한 영국, 덴마크의 모습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혁신과 독점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편리하기도 하지만 골목상권 소상공인,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카카오 때문에 더 힘들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카카오에 대한 규제, 네이버에 대한 규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2부에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 살펴볼까요?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497명입니다. 어제보다 64명 늘었는데요. 그래도 지난주 화요일에 비해서는 100명 정도 적습니다. 네. 수도권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오늘도 전체 확진자 대비 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75%를 넘었습니다. 네. 이 방역당국에 따르면 감염 재생산 지수가 1.01로 확산세이고요. 예. 특히 8월 둘째 주부터 이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이동량은 3주 연속으로 늘고 있으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동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석 연휴가 또 걱정이네요. 백신 접종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그러니까 2차까지 모두 접종한 사람들의 비중이 오늘 중으로 전 국민 대비 40%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한 1차 접종자는 전날 대비 82만여 명이 증가해서 누적 3,398만여 명으로 인구 대비 접종률은 66.2%입니다. 네. 독감 예방접종이 함께 시작되는데요. 이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에서 만 13세 어린이, 그리고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 1,460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분들은 독감 4가 백신을 맞게 되고요. 오늘부터는 그 생애 처음으로 접종을 받는 아이들이 가장 먼저 접종하게 되고 임신부들도 백신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독감 백신 무료죠? 네, 무료입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한 좀
논란이 있습니다. 변화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이 소득 하위 88%에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기존 합의한 88%보다 우상향되는 방향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30-40만 명이나 된다면서요. 네, 이의 신청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수치는 명확하진 않지만 이 30-40명 정도가 이 추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 국민 대비 90%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범위가 조금 넓어집니다. 30만 명에서 40만 명이 추가 지급되고요. 전 국민 90%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88%에서 90%로 늘렸어요. 그러면 90.1%, 90.2% 불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좀 정부 여당이 좀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좀 정확하게 짰어야 되는데 이런 논란은 뭐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지급 범위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김웅원에게 고발장을 보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확인을 했어요. 네, 고발 사주 의혹 관련 뉴스가 참 많고 또 전선과 쟁점이 곳곳에 형성된 상황인데요. 일단 JTBC에 따르면 이 공수처가 이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 등을 보냈을 때 이 텔레그램에 표기가 됐던 이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실제로 검사 손준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 표시된 손준성 보냄을 눌렀더니 이 손준성 검사의 휴대전화가 떴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에 법원이 현직 검사가 연루된 점을 인정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발장을 작성한 사람이 손준성 검사인지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과 직접 연루돼 있는지 이 부분은 밝혀야 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검찰이 고발을 사주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고발장을 만들어서 야당 정치인에게 줬다. 그래서 고발을 사주했다면 이게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도 사과를 하겠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쟁점, 이 핵심은 사라지고 계속 어제는 박지원, 오늘은 홍준표 계속 이름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 계속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이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와 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만난 것을 두고 이 국정원장의 대선 정치 개입이라는 우리 국민에게 트라우마를 남겼던 과거 사례를 연상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에 국정원에서 정치 공작 댓글을 막 달았어요. 댓글을 달달 달다가 꼬리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역삼동 오피스텔로 딱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서 김하영 씨였습니다. 김하영 씨가 그 안에서 버텼죠. 네. 그런데 검찰에서 어떤 수사를 한지 아세요? 감금했다고. 바깥에 있는 여당 의원과 여당 지지자들이 와서 이렇게 감금했다. 그 셀프 감금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국정원 정치 공작은 나중에는 감금 의혹으로 이렇게 프레임이 이렇게 전환됐었는데 지금 뭐 똑같진 않지만 계속해서 국정원을 부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네, 이준석 대표는 두 사람 간의 만남이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들이라고 규정했고요. 예? 박지원 원장같이 정치적으로 훈련되고 이 경험 많은 분이 했던 행동이라고 믿기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이 대선의 공정관리, 국정원의 정치 중립을 위해 박지원 원장이 거취 문제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발끈했습니다. 네, CBS에 따르면 이 박지원 국정원장은 현 상황에 대해서 이 국정원은 정치 개입 그런 거 안 한다라며 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나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네. 합니다. 또 박지원 원장은 자신에 대한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캠프를 향해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을 국회에서 제일 먼저 터뜨린 사람이 본인이다라며 모든 걸 잘 알고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박지원 원장이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내가 윤석열 총장 시절에 검찰총장하고 술 많이 마셨다. 내가 입 다무는 편이 윤석열 총장한테 윤석열 후보한테 나을 걸 그러면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나 이렇게 불쾌감을 계속 표했습니다. 내가 입 안 벌리는 게 나을 걸 얘기합니다. 네. 홍준표 의원 이름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는 거죠? 네,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이 만났을 때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측 인사가 동석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 계속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홍준표 후보의 최측근 인사인 이모 씨가 동석했다 이렇게 윤석열 캠프 내부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네, 고발장에도 이름을 넣었다면서요? 네, 고발장에도 이 제3자가 해당 자리에 동석했으며 이 특정 선거 캠프 소속이라고 명시가 돼 있었다 합니다. 만약에 그 폭로가 지금 진실에 가깝다면 홍준표 캠프 그리고 박지원
박지원 원장 그리고 제보자가 이렇게 뭘 공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뭐 여야가 함께 공작을 했다라는 건데 이에 대해 홍준표 의원은 자신의 SNS에 거짓 소문이나 퍼뜨리고 있다라면서 참 잘못 배운 못된 정치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모 씨를 아예 모른다고 얘기했고요. 네, 조성은 씨도 이 동석했다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했고요. 이 박지원 원장도 동석자 자체가 없었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아무튼 공수처에서 손준성 보냄 발신 번호가 손 검사의 번호와 일치한다는 거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말하는 것처럼 준성이한테 받았을 수 있다 하면서 전달했다는 그 얘기는 사실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누가 지금 이 고발장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누구의 지시에 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수사의 본질은 핵심은 자꾸 검찰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손준성 검사는 다시 한번 본인은 고발장 작성 안 했다 그리고 전달도 안 했다 이렇게 의혹을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왜 김웅 의원은 근데 준성이가 전달했다 이 얘기를 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억울할 것 같아요.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네. 그래서 손 검사가 김웅 의원을 고발해야 되는데 고발은 안 하네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에 재직하던 시절 이 성남 판교 대장지구에 개발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 사업은 대장동 일원 97만여 제곱미터 약 29만여 평에 5,900여 가구를 개발하는 1조 1,500원 정도 규모의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성남의 뜰이라는 이름의 컨소시엄이 있는데 이 하나은행을 대표사로 둔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 중 한 곳이 화천대유 자산관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가 지분을 100% 가진 사람이 언론인 출신이었고 이분이 뭐 인터뷰를 한번 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네, 2014년에 이재명 지사를 인터뷰했다고 하고요. 이 컨소시엄 공모가 나오기 전에 이 업체가 불과 일주일 전에 만들어졌고 5천만 원을 내고 참여를 했는데 이 업체가 배당받은 돈이 3년간 577억 원에 달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긴급 기자회견도 열었더라고요. 네, 오늘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화천대유는 투자사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새로 만든 자산관리회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든 업체가 이 뜬금없이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게 아니라 애초에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자산관리회사를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투자사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만든 회사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 화천대유의 주주와 자회사 내역은 이 투자금융기관들이 합의해서 만든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알 수가 없고 또 알 필요도 없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또 자녀가 관련 기업에 취업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또한 대장동 개발은 5,500억여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사업이다라면서 억측, 의도적인 곡해, 왜곡, 네거티브를 넘어선 흑색산전 마타도어가 난무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특별히 조선일보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네, 이 조선일보가 이 관련 회사의 이름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 목표 여기에 둘 다 동자가 같이 들어간다라면서 연관성을 삼는가 하면 또 화천대유 대표가 변호사인데 그 대표와 함께 골프를 쳤던 변호사가 이재명 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나는 좀 사돈의 팔촌식 관계로 이 숨겨진 연결고리가 있느냐 묘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손을 떼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잠시만요. 이재명의 어떤 거하고 관련 회사 이름이 공통점이 있다고요? 이재명 지사가 이제 대동세상에 대한 얘기를 자주 얘기를 했는데 네. 이 화천대유의 자회사격 중에 하나가 이 동자가 들어가는 회사 이름이 있습니다. 동자 들어갔다고 해서 이렇게 네, 동자가 같이 들어갔으니까. 네. 네. 이름에 동자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렇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사가 파업 직전에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이 직원 1,500여 명의 구조조정을 놓고 막판까지 교섭을 벌인 끝에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예고됐던 지하철 파업은 철회가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근데 구조적인 문제가 조금 있으니까 정부가 지금 조금 준비를 해서 이 노사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좀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행입니다. 공정위가 카카오 지배구조에 대한 조사
돌입했습니다. 네, 이 카카오의 지배기업이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개인 회사인 이 K큐브 홀딩스라는 회사인데요. 네. 이 김범수 의장이 이 회사의 13% 정도 지분을 갖고 있고 이 회사가 카카오의 1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이 계열사 118곳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데 118곳이나 이렇게 커졌어요? 네, 굉장히 확장세가 큽니다. 네. 그런데 이 K큐브 홀딩스의 임직원이 10명이 안 되는데요. 그중에 2명이 김범수 의장의 아들과 딸입니다. 아니 김범수 의장은 뭐 자신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분 아닙니까? 네, 카카오를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 K큐브 홀딩스를 물려주면 사실상 카카오를 물려주는 것과 다름없지 않느냐. 네. 좀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골목 상권 그리고 소상공인도 카카오 때문에 걱정이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부에서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공정위가 칼을 빼자 카카오에서 상생 방안 발표했습니다. 네, 카카오는 오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3천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이 소유하고 가족이 경영하는 이 K큐브 홀딩스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또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일부 사업을 포기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카카오 모빌리티는 꽃 배달 그리고 간식 배달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돈을 더 내면 이 카카오 택시가 빨리 잡히는 이 스마트 호출 기능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배차 혜택을 주는 그러니까 택시 기사분들에게 돈을 걷는 이 프로 멤버십 가격을 낮추고 대리운전 중개 수수료도 20%에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8040님께서 재벌 기업 또 길들이기 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2658님 누구든 문어발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재벌 길들이기인지 문어발 확장인지 잠시 후 2부에서 저희가 깊이 고민해 볼 테니까 2부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했습니다. 네, 오늘 저녁 방한합니다. 방한합니까? 네, 앞서 왕이 부장은 지난 10일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싱가포르를 순방했고요. 오늘 방한해서 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네. 중국 관영 언론은 이번 왕이 외교부장의 아시아 4개국 순방은 미국에 맞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 교착 상태에 있는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문제가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 의원들이 청원 경찰에게 발레 파킹을 맡겼어요. 참. 네, 광주 광산구 의회 의원들인데요. 이 청원 경찰들에게 대리 주차를 시켜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의회 지하 주차장 통로에다 차를 세우면 이 청원 경찰분들이 주차를 대신해 줬다라고 하는데 지금껏 이랬답니까?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고 예. 16명의 의원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 청원경찰분들에게 대리주차를 맡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참. 네, 청원경찰분들이 구의원들의 개인 비서도 아니고 네. 국민 세금으로 이 월급을 받고 맡은 일을 해야 하는 분들인데 이 청원경찰분들 업무 복무 규정에 대리주차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광산구 의회 사무국이 이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야 이 같은 관행을 바로잡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관행이란 이름으로 청원경찰에게 발레 파킹을 시키고 있는 것 자체가 전무후무한 일이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취재가 시작돼서 의회 사무국에서 이제 바로 잡겠다고 합니다. 구 의원의 상가집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구청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온갖 수발을 다 들고 있더라고요. 네. 참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런 부분은 좀 바로 잡아야 됩니다. 뜨끔하는 분들 많을 텐데 공무원들이 구의원, 시의원들의 이런 그 수발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관행처럼 그 지속되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갑질이라는 거 의원님들 좀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주도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이 14호 태풍 찬투가 북상 중인데요. 그런데 이 중국 상하이 동쪽에서 좀 주변을 맴도는 좀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물러 있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 중국 기상국은 16일부터 찬투가 다시 동진을 시작해서 한국의 제주도 방향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금요일쯤 이 한반도 남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지금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제주 대부분 지역에 호우경보도 내려졌고 제주 지역엔 시간당 50에서 70mm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내일까지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네. 이 전남 남해안도 12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그리고 8시 50분쯤 이 하천 범람 그리고 그 침수된 도로를 지나다가 이 차량이 고립돼서 운전자가 구조된 일이 있었습니다. 남부지방과 지금 제주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답니다. 당분간 더운 데니까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시설물 파손 피해 없도록 단단히 묶으셔야 될 것 같고요.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수 쪽으로 홍지문 터널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생겼습니다. 성산램프부터 정체가 심하고요. 반대 성산 쪽은 마장램프부터 홍은램프까지 교통량 늘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은 일산부터 송내까지 19km 구간으로 길게 정체 이어졌는데요. 일산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구리에서 판교 쪽 남양주부터 광암터널 부근 역시 긴 구간에 차가 많은데 강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송악 부근에서 서해대교 쪽으로 정체고요. 서해대교 부근 3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더 가서는 서평택 부근에서 화성휴게소 쪽으로 긴 구간 밀리고요. 팔당분기점 부근 갓길에도 고장난 화물차가 있어서 주변으로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다시 매성휴게소부터 팔곡, 일찍에서 금천까지 속도 줄여서 지나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은 창원 1터널 안 1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해서요. 터널 밖부터 정체가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오늘의 돌발 퀴즈는 객관식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보기와 정답을 정확히 적어 보내주세요.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만나 함께 청년 일자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후 첫 공식 외부 일정이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 관련 재판들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중 이것 불법 투약 혐의 첫 재판은 다음 달로 미뤄진 상태인데요. 오늘 이것 불법 투약 혐의와 관련해 배우 하정우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빠르게 단시간 동안 작용하는 전신 마취제로 반복적으로 사용했을 때 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보기 1번 비타민C, 2번 프로포폴.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1번 비타민C, 2번 프로포폴.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또 만나요. 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와 함께 최가박당. 여야의 최고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구려님께서 여기 순천엔 바람이 거세고 비는 간헐적으로 내립니다. 잘 익어가는 논밭 농작물 걱정입니다. 대비 잘하시길 바랍니다. 태풍 걱정입니다. 우리 마산 어떻게 잘 걱정입니다. 예. 이 기후 변화 때문에 태풍도 거세지고 네. 이게 특히 이제 밀물 썰물과 영향이 또 있습니다. 이 만조기에 이게 바람이 덮치면은 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예. 그래도 아무튼 마산 창원 네. 우리 최영도 의원님 지역구에도 지역구 주민들 각별히 좀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고발 사주 계속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박지원 원장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홍준표 후보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성준 의원님. 이건 뭐 간단한 본질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예전 얘기를 좀 하나 해도 될까요? 그 2016년도에 정윤회 문건이 나왔을 때, 네. 그리고 또 태블릿 PC 보도 사건이 나왔을 때, 가장 그 야권, 그 당시 이제 국민의힘에 있는 인사들이 이거 조작됐다고 했거든요. 예. 문서도 그렇고 다 그랬다고 했지만 실체가 구체적 사실이 등장하면서 관련 인물들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있었던 또 인물들이 누구냐? 검찰 출신인 김기춘, 우병우가 있었지 않았어요. 예. 결국 이제 탄핵까지 가는 그런 결정적 단서가 나오면서 그렇게 된 건데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해서 여권 정치인과 윤석열 장모 아내를 취재했던 기자를 고발장을 작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전 총장의 수족과 같은 사람이고요. 누구에게 더 전달했냐면 김웅에게 전달했고 김웅은 또 정점식 현 의원이죠. 그리고 그 고발장을 실제 변호사가 접수를 해서 고발이 된 사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미래통합당과 검찰이 유착관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고요. 선거 전에 했기 때문에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거고 실제 이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청부 고발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어. 그렇다고 보면은 이 사건 자체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거고 국기문란이 나는 사건인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단서라는 거예요. 디지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보냄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파만파 커지는 거고 이것은 야당과 검찰에 관련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계속 드러난다고 하면은 파장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이제 우리는 박 의원님이 민주당의 일부에서 시각하는 기대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그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그게 다 사실관계 다 다릅니다. 첫 번째 우선에 고발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고발장 요건이 되는 건지도 그 아주 엉성한 문장도 많던데 과연 검사가 썼는지도 의문이지만 그 두 개가 있습니다. 박성준 의원이 구분 안 하셨는데 하나는 그게 뭐 윤석열 장모, 윤석열 집안 청장 집안 이야기까지 해서 여러 명을 막 이 사건 저 사건 다 끌어모아가 한 아주 몇십 페이지짜리가 하나가 있고 그게 이른바 4월 3일 문건입니다. 또 하나 이제 4월 8일 문건은 이제 그게 최강욱 의원이에요. 최강욱 의원 그거는 사실은 법원에서 1심에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해도 했어야 될 문제고 그건 다른 문제인데 4월 3일 거는 그 구성도 시기도 사실관계가 선후관계도 그렇고 전부 엉터리 투성인데 이건 실제로 고발도 안 됐을 뿐 아니라 후에 미래통합당에서 고발한 고발장하고 거의 좀 비슷한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4월 8일자. 4월 8일자. 최강욱 겁니다. 예. 그게 달라요. 두 개의 사건이 다른 건데 지금 뭉뚱그리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이건 한번 제일 큰 문제는 4월 사실 문제가 된다면 4월 3일 건의 문건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앞서도 4월 8일 건은 이 공직선거법 위반 최강욱은 그 부분이어서 누가 써도 그 사실 구성과 육하원칙과 그건 뭐 큰 차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고 정윤회 문건 태블릿 PC 보도권을 얘기를 한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빨리 인식하고 오히려 진상조사를 해서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이 국민의힘이 정당의 역할이다. 그리고 정점식 의원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 아닙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해당 문서를 본 적도 없다고 했고 실제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했는데 정점식 의원이 전달한 거 아니겠어요. 당무 그 당시 미래통합당 당무 감사실장에게 전달됐고 이 고발장이 누구에게 전달됐냐면 조상규 변호사에서 잠깐만 들어보시죠. 범법 혐의에 대한 고발이 들어오면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누가 쓰느냐의 문제 있고. 그런데 그 고발장이 뭐냐면 검찰에서 전달됐다라고 하는데 고발장이 지금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그 우리 박성준 의원 대정부 질문 제가 잘 들어봤는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 이야기를 하셨죠. 문민이 이제 그 군부 개혁을 해가지고 했다는. 근데 김영삼 대통령 제일 눈여겨볼 대목이 이 대선 때 말이죠. 대선 때 앞두고 검찰이라든가 무슨 검찰 수사라든가 이런 거를 대권주자한테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후보의 비자금 업무가 통장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건 대선을 앞두고 야당 후보에 대해서 이런 걸 맞지 않다고 수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죠. 예, 그런데 지금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관련됐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그리고 윤석열 후보 당시에 작년 내내 우리 아시다시피 그 수족을 다 자르고 그냥 추미애 장관과 민주당이 윤석열 몰아내기로 1년 내내 허송세월할 그 시기에 아니 이건 제가 도대체 누굴 믿고서 윤석열 총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것도 그래서 자, 그 사실 확인된 거 좀 있으면 공수처가요. 손준성하고 저 검사하고 김웅 검사, 김웅 의원하고 이 했던 세명 프렌식이 다 나올 테니까 지켜봅시다. 공수처에서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전달했다고 그 부분은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검 수사정 뭡니까? 여기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송 검사가 사용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PC와 제보자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손준성 검사의 전화번호하고 김웅 의원에 대한 그럼요. 전달한 부분 전달범위 지금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조영도 의원님이 그 디지털 관련된 부분을 좀 인식 못하는 건데요. 그건 내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 부분의 자료가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인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지금 이 사건은 제가 뭐 윤석열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이 사건은 검찰과 당시 미래통합당과의 유착관계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인 겁니다. 이 사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거고요. 이게 텔레그램입니다. 텔레그램 방을 지금 꺼냈습니다. 예, 텔레그램 뭐 사실 그 관계는 지금 다투고 싶잖아요. 그 많이 나온 문제는 밝혀질 거기 때문에 처리해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 단정적으로 텔레그램이 모든 증거에 들어간다는 것은 텔레그램을 보낸 사람 이름을 내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자 2017년 대선 중반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문준용 씨 있죠. 그 아들 저 아버지 덕분에 어디 취직했다고 막 친구들끼리 카톡방에 걔가 아버지 덕 받잖아 뭐 이런 걸 어느 당에서 조작해가지고 그걸 뭐 한바탕 대선판을 엎으려고 하면 했던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때 다 구속됐어요. 그 카톡방을 조작을 했거든 당시에. 다음에 또 나갈 것은 윤지호 씨 보십시오. 뭐 엄청난 증거가 있는 듯이 그 여당 의원들 그 당시 뒤에 다 서가지고 다 응원하고 돈도 모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기도 있는 것이고 또 2002년에도 김대업 사기 보십시오. 그때 테이프로 가지고 이거 뭐 명백한 증거가 있다 그랬더니 테이프 제작 시점이 최영도 의원님 그러면 이 사건은 민주당에서 조작한 사건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민주당도 조작한 게 아니겠죠. 그러나 이렇게 근거 없이 수사를 무슨 인터넷 언론이 근거가 왜 없습니까? 근거가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인터넷 언론을 보도를 하니까 검찰에서도 그렇고 법무부에 대해서 감찰을 하는 거고 이제 수사 단계로 넘어가는 거. 민주당이 근거가 없이 법무부와 감찰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야당의 대응을 보면 야당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웅 의원이 제가 이렇게 조작을 하니까 문제죠. 조작을 누가 해? 아니 공작이라는 게 뭐 이런 겁니다. 자, 명명히 밝혀야 할 사건을 빨리 안 밝힙니다. 그리고 뭐가 자꾸 연막을 피워요. 그게 옛날 김대업 때 똑같이 그랬습니다. 윤지호 때 쏘갔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무엇이 있는 듯이 합니다. 제가 그래서 법무부 장관한테 지난번 얘기를 해서 강했던 게 빨리 밝혀라. 이거 시간 끌고 아무것도 확정 안 되는데 여당이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하는 것, 여당이 국기문란 사건 하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수처나 검찰에서 빨리 밝혀줘야죠. 그럼요. 빨리 밝히면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 아까 얘기해서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사실은 그 92년 대통령 당선될 때 보면 그 87년부터 해서 이제 군종조식 하면서 정치 군인을 청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을 본연의 모습으로 돌려놓는 분이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그 당에 있었던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소속 의원들 중에 뭐냐면 지금 정치 검찰과 연결된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죠. 정치 검찰과 단절되는 게 지금 검찰이 두 종류입니다. 추미애 검찰하고 윤석열 검찰 두 종류가 있어요. 어느 검찰이 국민들이 더 신뢰합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국민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진상조사를 해서 당 차원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상조사를 해보니 민주당 말이 엄청난 공작적인 구도다라고 아니 당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김웅 의원이 지금 전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 그래서 압수수색에 다 응했고요. 네. 자, 압수수색 당연히 받아야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이 고발을 사주했느냐가 핵심인데 이 부분은 공수처나 검찰에서 빨리 수사를 하면 되죠. 빨리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핵심이 맞죠. 맞습니다. 네, 만약에 검사가 고발장을 만들어가지고 야당 정치인한테 줬으면 그거는 그 검사나 아직은 그 검사가 문제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검사는 문제죠. 검사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아직은 근데 그 위에 누가 사주했느냐, 누가 지시했느냐 밝혀지지 않았어요. 제가 이 얘기도 좀 드려야 되는데 2019년부터 2019년 7월부터 윤석열 총장이 재임 기간에 2020년 3월인가 이렇게 그만두거든요. 그 당시에 그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소송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자유한국당,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에서요. 자유한국당의 고발이 상당히 이어져요. 그 당시 보면은. 네. 그래서 이 연관성에 대한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려야 되는 거고. 자, 왜 그러시면은 민주당 쪽에서 우리 정권 안 했습니까? 아이고, 그 뭐 당시 이 검찰이 윤석열 검찰은 정치 행위를 한 겁니다. 실제 보면은 정치적인 문제와 이슈와 관련된 부분을 야당에게
이러한 고발에 대한 자료를 건네줬을 가능성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의혹들이 수사하고 있고 최영두 의원도 검사가 고발장을 야당 정치인한테 줬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이걸 밝혀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그게 국기문란이냐? 뭐냐면 검찰뿐만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정치인들이 검사들한테 받아서 이거를 고발장을 접수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상당히 큰 문제죠. 사실인지를 봐야지 사실인지를. 그게 정말로 뭐 했는지 지금 이게 20곡을 해야 될 사안을 갖다가 사실이 밝혀져야죠. 그렇죠. LSY님께서 그렇지면 오히려 박지원 원장이 툭 등단 그게 더 의심스러워요. 아니 그거는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윤석열을 그 사건에 갑자기 끼워 넣는 것이나. 네. 예. LSY님께서 최영두 의원님 저 마산 하포구 사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땀 좀 닦으세요. 고생하십니다. 물타기로 보입니다. 이분은 좀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시죠. 좀 있으면 며칠 뒤에 사건 진실이 드러납니다. 네. 잘 보시죠. 최영두 의원은 이 공수처나 검찰에서 명명백백하게 빨리 밝히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지금 보면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조사를 받는데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바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휴대전화도 바꿨다는 얘기 있고. 그러면 손중성 검사뿐만 아니라 그 수사팀 다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찰도 해야 되고. 또 하나 뭐냐면 김웅 의원이 텔레그램 폭파 지시를 왜 했겠어요. 이 부분에 불법성과 탈법성, 위법성에 대한 것들이 김웅 의원이 검사 출신인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폭파하라고 지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다른 이야기고. 이게 다른 얘기 아니죠. 같은 얘기죠 이거. 국민의힘에서 최영두 의원님께서 가서 좀 강력하게 좀 조사를 하자. 이건 당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당의 명예가 걸렸으니까 빨리 정리하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난 몇 년 우리 몇 차례 대선에서 민주당이 항상 해왔던 거 보십시오. 김대엽 사건 2번으로 먹었죠. 뭐 이래가지고 이게 정치를 할 때는 좀 적당하게 하셔야지 이 프레임을 너무 세게 걸고 있어. 그리고 제가 왜 정치 공작이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한 인터넷 언론이 의혹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혹 제기됐는데 공수처 수사도 하기 전에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민주당이 단정하고 났습니다. 아예. 이건 국기문란이죠. 그리고 앞에는 뭐라고 붙이냐면은 들리락 말락하게 사실이라면 이라고도 붙입니다. 그 명예훼손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뭐 심지어 나가면서는 이제 완전히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정치 검찰이고 유착이고 그런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되고 제가 이제 검찰이나 공수처라든가 또는 법무부 장관한테 당부했던 것도 이런 진위를 빨리 밝히지 않으면은 당신들이 이런 공작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국민의힘이 과거의 반성과 자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뭐냐면 왜 과거의 반성과 자성을 태블릿 PC 보도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있을 때도 이 PC가 조작됐다 공작이다라는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게 당이 한 게 아니고 당 외부에서 사람들이 한 거죠. 아니 지금도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보면 오히려 정당에서는 최영두 의원 같은 분들이 그 부분도 밝히려고 이 우리 당이 왜 이렇게 이러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했는지 밝혀라.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빨리 수사를 빨리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 당사자들이 전면에 나서서 이 문제를 해명을 하고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자, 박지원 빨리 밝히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왜 박지원이 그게 튀 나옵니까? 김덕실님께서 저도 마포 하포 사람입니다. 최영두 의원님 깔끔하게 다 조사합시다 이렇게 말하세요. 최영두 의원은 지금 검찰 공수처에서 빨리 조사하자고 얘기합니다. 빨리 하고, 네, 지난번에도 부동산 전수조사할 때 그냥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지금 또 전수조사 했더니 공수처 우리가 직접 검찰로 갔으면 됐을 텐데 오늘 보니까 김한정 의원도 자기 억울하다고 그 경찰 조사에서 저희가 그렇지 않은 걸로 무혐의로 드러났다면서요. 아니 그래야 민주당은 지금 우리는 누가 의원직 사퇴라도 했는데 사퇴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의원직 정말 그만둔 사람 있어요. 이 문제는 우리는 끝까지 갈 겁니다. 두고 보세요 한번 정말로. 자, 윤석열 검찰 말씀하셔서 오늘 세계일보에서 또 다른 의혹이 또 보도됐습니다. 세계일보에서 대검찰청에 에서 총장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영두 의원님? 이게 이제 이 사건 반수청 년도 나 문제를 봤는데 그게 작년 3월인가 그렇죠? 예. 작년 3월이 어느 시점입니까? 추미애 장관 들어서 가지고요 윤석열 총장 수족 다 자르고 윤석열 총장 몰아내기 위해서 뭐 모든 검사들 감찰이나 뭐 하던 시기 아닙니까? 그 시기에 다 뒤졌습니다. 문제됐으면은 이제 이 사안도 지금 저 기사를 보니까 11월 달인가 무슨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에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친여 검사들이 총동원해 했는데 뭘 못 잡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시 지금 하는 거 재타하는 거 이상 아무것도 아니죠. 이건 뭐 그 당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윤석열 이제 징계 결정문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공개가 어느 정도 이제 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당시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본장이 이런 증언을 해요. 실제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총장 지시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그 이정현 부장의 얘기입니다. 총장의 아내 김건희 장모 사건, 채널A 사건 전담해서 정보 수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징계 결정에서. 이거 보면은. 징계됐습니까? 잠깐만 들어보시죠. 사실관계를 들어놓나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는 어떤 일을 해왔냐면 원래 직제상으로는 대검 차장을 보장하지만요. 총장이 직보하는 체제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범정이라고 하는 것이 문무일 총장 때 이 문제가 워낙 문제가 크다 보니까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이제 축소가 되는 건데 그동안에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총장의 눈과 귀를 역할을 했고요. 앞서 얘기한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그 동향 파악, 그러니까 판사의 동향 파악을 했던 당사자였습니다. 이걸 작성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판사 사찰 사건이라고 작년에 들썩했죠. 그걸로 네. 윤석열 총장 몰아넣으려다가 아무것도 못 받겠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법원에서도 무죄했죠. 네. 수준 날짜를 딱 맞춰보면은 실제 대검찰청에 있는 검찰총장 산하의 이 수사정책관실에서 실제 윤석열 총장의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정보 수집을 하고 대응 논리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문건으로 세계일보에서 좀 특종 보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건이 나왔다라는 것은 문건이 새로운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래서 그리고 지난 1년 내내 덜 추고해서 더구나 윤석열 총장까지 쫓아낸 마당에 나온 마당에 이제는 더 많은 자료가 있을 텐데 왜 새로운 자료도 많이 나올 겁니다. 주진 앵커도 하겠지만 정윤회 문건 나왔을 때 그걸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 찌라시라고 얘기했는데 권력서열 1위 당시에 최순실 그 정윤회 문건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정윤회 문건 자체는 좀 부정하겠죠. 부정하겠는데 이제 최순실 존재가 드러난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으면 이 문건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얘기한 손준성 검사의 고발장도 그렇고 지금 구체적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손준성 검사가 임명하는 과정도 법조인들이 다 알고 있고요. 그 손준성 검사를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미 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을 장악하고 있는 시점이고 그래서 손준성 검사가 과연 어떤 친소관계들을 그랬다고 보지 않는데. 지금 팩트를 잘못 알고 있는 게 손준성 그 수사정보정책관 관련해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고수했던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총장의 각별한 관계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은 나는 똑같은 논리로 더 의심스러운 것은 제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의 관계입니다. 정치적 동지라고 스스로 선언하고 만남도 선언하고 또 이게 뭐 박지원 원장을 만날 당시 앞뒤로 이런 그 지금 200장인가 되는 그런 모든 사진을 다운로드하고 그런 행위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왜 뭐죠? 그 갑툭튀인가요? 갑자기 거기서 왜 튀어나와? 네. 왜 박지원 이 국정원 얘기 튀어나옵니까? 상관성이 없는 게 아니 관계 없다니까 지금 모든 것이죠. 손준성하고 저기가 이런 관계다. 그러니까 의심스럽다. 또 그러면 제보자하고 박지원 장관은 정치적 동지 관계다. 만나는 시점과 그 제보자 조성원 씨가 뉴스버스 기자를 접촉한 것은 6월 말이고요. 그 관련된 자료를 넘겨주는 것이 7월 21일입니다. 김웅 의원과 관련된 텔레그램 그 캡처해서 보낸 것이요. 그러니까 제보는 7월 달에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8월 11일이기 때문에. 그 뒤로 이 사건이 진행되는 걸 보면은 공수처가 전격적으로 사상 유례 없이 아무런 사실관계도 입증되지 않는 사람을 피의자로 입건을 합니다. 그리고 제보자는 사실은 제보를 할 경우에 바로 그렇게 딜하는 경우가 없어요. 어떻게 대검찰청의 검사장이랑 직접 딜을 합니까? 아니 조성원 씨는 어느 당 사람입니까? 지금 조성원 씨는 미래통합당 당시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당원 아닙니까? 지금 아닐걸요. 지금은 아닌가요? 예. 조성원 씨가 그동안에 활동을 국민의당의 인사로 활동을 해왔잖아요. 제보자가 이제 정치적 동지란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이야기냐면 주장을 하시려도 균형 감각 있게 하시라 이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자 손준성과 윤석열의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더 나는 궁금한 것이 박지원 원장과 정치적 동지인 제보자의 관계는 또 뭐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동기가 생기겠는가. 잠깐만 이거 마지막만 얘기하고 추석맞이 우리 두 분께서 대격돌을 하고 계세요. 검찰 조직이라는 것은 보고에서 시작해서 보고에서 끝나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수사정보정책관이 제가 얘기한 것처럼 검찰총장의 수정 역할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보고를 했을 거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을 당연히 하는 게 되는 거죠. 너무 어수선하다. 두 사람 만나서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너무 어수선해서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고발 사주 의혹 핵심이 어떻게 빨리
수사돼서 사실관계를 좀 밝혀서 두 분도 이 얘기 좀 그만하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굉장히 좀 웃으면서 들어왔는데요. 나갈 때 또 웃으면서 갈 거예요. 자, 윤석열 총장을 키운 파라는 민주당입니다. 앞으로 이해하는 이제 공수처가 해줄 겁니다, 아마. 자, 언론중재법 지금 8인 협의체 이렇게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최영두 의원님이 이 회의에 참석하시죠? 아유, 제가 지금 머리가 터질 지경입니다. 이것도 해야죠. 또 있고. 매일 오늘도 조금 전에 2시간 동안 하고 왔습니다. 예, 지금은 사안은 이제 크게 3가지 쟁점입니다. 지금 민주당 안에 있는 그 징벌적 손배소, 이건 너무 위헌적이고 유엔조차 걱정하고 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 문제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또 하나는 그 열람 차단 청구권 문제. 이거는 열람 정정 보도와 반론 보도 청구랑 다른 사안이다. 그냥 뉴스 전체를 일단 차단하라는 것인데, 사실관계, 진위관계가 법원에서 밝히기 전에 그렇게 차단할 경우는 완전히 공론의 장에 사라져버리는 거거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메타버스라는 지금 이제 매체가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당사자가 만일 B씨가 미안합니다. 네. 예. 그럴 수 있죠. 뉴스버스나 메타버스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만. 이 언론중재위원회가 이게 이제 만일 이런 처분을 내리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새로운 신경 인터넷 매체는 위축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막는 데 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법원의 결정이나 언론중재의 결정에서 스스로 잘못하면 사실은 스스로 차단하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게 마치 너무 과유불급이다고. 다만 이제 좀 다투볼 부분은 좀 더 논의해야 될 부분은 정정 보도를 크기를 강조하는 것도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고, 하지만 다만 우리 언론이 정정은 빨리 줘야겠다. 허위 보도를 하면은. 그렇죠. 그 방법을 찾자. 오히려 정정 보도를 빨리 하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런 명예를 훼손당한 뒤에 2년 뒤에 5억을 받은 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근데 최영두 의원님 간단 언급하고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입장 차이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좁혀지고 있어요? 아닙니까? 큰 쟁점 3가지인데 2가지 쟁점에서는 안 좁혀지고요. 제가 민주당은요? 이제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가짜 뉴스에 의한 피해 구제법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3가지 쟁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그 기준에 대한 것이 지금 쟁점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피해를 봤을 때 그 기사를 계속 열람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사 열람 청구권이 지금 논란이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정정보도 청구 표시 문제인 건데, 정정보도 했을 경우에요. 한 몇 달 걸립니다. 이게 한번 했을 경우에. 그래서 아까 지금 최 의원님 같은 경우도 신속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언론중재위라든가 조정시청 법원 갔을 경우에는 정정보도 되려면 진짜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사이에 피해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기사 열람 청구권이라든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가 정정보도 청구 이런 문제가 어디에서 출발을 해야 되냐면 이제 피해자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맞죠. 국민과 피해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지, 주체인 언론사에서의 문제만 이걸 바라보면 접근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와 발단이 피해자 구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해서 이 협상을 한다고 하면, 협의를 한다고 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박 의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오늘도 제가 이제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논리와 싸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제 지난해 한 해 동안 언론 중재 신청 사건이 한 4,000건 가량 됩니다. 4,000건 가량 되는데 그것들이 주로 어떻게 다루는가를 상세히 봤어요. 그런데 지금 징벌적 손배소라고 하는 것은 그 4,000건 중에서 290건이 이제 법원으로 갑니다. 대개는.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 7%, 8% 되는 사건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재판을 이용하기보다는 언론 중재를 통해서 신속하게 해결을 하기로 바라는데, 지금 이 법이 과도하게 이게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법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자, 오늘 여기까지 됐습니다. 여의도 신사 두 분께서 이거 우리는 품격 있는 토론을 했는데 오늘은 너무 과도한 프레임 때문에. 오늘은 너무 격앙되셔가지고. 이건 청부고발 관련된 부분은 이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추석맞이 각 당에 덕담 한마디씩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준 의원님, 우리 최영두 의원과 국민의당에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저는 최 의원님과 이제 방송하면서 또 최 의원님이 워낙 또 언론계 대선배시고, 또 워낙 또 아주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짚는 가운데 저도 배우는 게 많고요.
또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정당이라고 하는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민을 위한 거여야 되기 때문에 네. 모든 일도 그렇죠.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네. 같이 접근하면 좋은 답이 나올 거라고 네, 봅니다. 그래서 외교적 식견도 굉장하시고요. 네. 저는 최영두 의원님의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더 열심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아니 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빨리 수사하라고 자, 온통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하라고 해놓고 공수처에서 수사하니까 니네 왜 하니 막 그랬잖아요. 그건 이런 거예요. 아니야. 교통범칙금 영수증 두고서 저한테 덕담 좀 해주세요. 이거 뭐야? 이건 영장이라고 제시하는 것 똑같은데. 자, 최영두 의원님. 정경심식으로 해야 자, 돼. 우리 민주당과 예. 우리 박성준 의원께 덕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참 박성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박 의원님 보면은 이거 박 의원님 지지하는 후보도 다시 생각해야 되나 생각할 정도로 참 젠틀하고 하셔서 그래서 사실은 정치란 것도 서로 신뢰와 또 서로 정말 기본적으로는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참 박 의원님 같은 민주당 의원님들을 안다는 건 참 기쁜 일이고 네. 또 민주당의 많은 의원님들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보면은 한편으로는 무슨 과도한 이런 무슨 기본소득이니 이에 대한 걱정도 좀 나누고 있어서 또 같이 정치적으로 공통분모도 있다 싶어서 아무튼 이번 추석에서는 한가위에는 민심들을 많이 듣고 정말 둥글둥글한 큰 보름달처럼 해서 큰 원만한 합의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준, 최영두 두 분 감사합니다. 최가박당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네, 마지막으로 지금 띄워보내는 노래는 스위스로우의 사랑해입니다. 네, 이 노래 들으면서 두 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 그댈 사랑해 마음은 굴뚝인데 왜 핑계 저 핑계로 밀어갔지.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4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용준이는 빨리 어른이 돼서 아픈 가족들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만성 디스크로 고생하는 할아버지와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할머니, 그리고 집안의 기둥인 삼촌은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유일한 버팀목인 가족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속상하다고 말하는 용준이. 그 흔한 반찬 투정 한 번 하지 않고 애써 웃어 보이는 용준이는 가족들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가족들은 어린 용준이에게 마음의 짐을 안겨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픈데요. 용준이네 가정이 지금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랑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태풍 찬토가 상하이 동남쪽 280km 부근 해상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모레부터 동진해 모레 오후부터 글피 사이 태풍의 영향권에 드는 제주와 남해안에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글피 사이 제주에 많은 비가 오겠고요. 남부는 글피에 매우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제주에는 지금 강풍특보 발효 중이고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계속해서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제주에는 20에서 80mm의 비가 오겠고요. 전남과 경남 5에서 30mm가량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수도권과 영서 쪽은 대체로 맑겠고 영동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다소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22도 분포,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9도 분포로 중부지방은 일교차가 여전히 크게 나겠습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와 서해 남부 먼바다에 태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에 서해 남부, 남해 먼바다, 제주 해상에는 풍랑특보 발효 중으로 물결이 2에서 최고 7m로 높게 일겠습니다. 또 너울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당분간 유입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7.9도, 습도는 65%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2부 시작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2부부터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서 오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아이고 1부가 더 재밌는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1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하시면 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국내 누적 1차 접종률은 전체 인구의 64.6%에 달했습니다. 1차 접종률만 보면 국내보다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한 미국이나 일본의 접종률을 앞질렀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초 정부 목표보다 당겨서 전 국민의 80% 그리고 18세 이상 성인 90%까지 접종률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11세에서 17세 연령층에서는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월등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11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경선 후보 측은 지난해 대검이 윤 후보의 장모 의혹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문건을 만들었다는 언론 보도에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누가 어떤 경위로 위 문건을 작성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의 정치 공작설을 주장하는 야당에 맞서 대검의 총장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작성 의혹을 전면에 내세워 파상 공세를 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국내 빅테크의 대표주자인 카카오, 2010년도에 무료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이 나오면서 이 카카오톡은 국민 메신저로 지금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됐습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몸집을 불리기 시작합니다. 미용실, 영어교육, 패션, 스크린 골프, 은행, 보험, 증권, 그리고 뭐 대리운전, 택시, 호출, 무한 인수합병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카카오 때문에 골목 상권 침해된다는 침해 논란 계속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규제들이 필요한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교수님,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예, 플랫폼 기업은 그 거래 당사자, 흔히 이제 생산자, 소비자가 되겠죠. 네. 생산자, 소비자 사이에 거래 중개를 용이하게 하면서 네. 가치와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미국의 월마트나 우리나라 이마트 같은 대형 이 유통업자들도 플랫폼 사업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플랫폼 사업이라는 것이 이슈가 된 것은 온라인 또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이 등장하면서 그 사업 범위라든지 크기가 과거에 이른바 그 오프라인에서 볼 수 없었던 규모로 또 범위로 확장이 되면서 지금 많은 경쟁 정책 이슈, 소비자 보호 이슈, 골목 상권 이슈 같은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플랫폼 기업이 엄청나게 공룡처럼 커지면서 소상공인 영역을 빼앗는다, 골목 상권 침해한다 이런 비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 이런 그 불만이 불거져 나오는 거죠? 네, 그 플랫폼 기업들이 소비자 생산자를 특히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죠. 이 거래를 중개하면서 많은 정보들을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보를 활용해서 많은 영역으로 지금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난 5년 동안에 한 93개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지금 네, 118개 기업을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면서요? 네네. 그중에서 93개가 최근 5년 동안에 인수한 기업들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지네발식의 확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이점을 활용해서 쉽게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분야로 들어가고 있고요. 지네발 확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골목상권 분야들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호출 택시, 그다음 대리운전, 헤어샵, 뭐 꽃배달, 그다음 교육, 뭐 그리고 금융, 뭐 투자금융 이런 사업 영역까지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공정위에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을 좀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네, 공정위는 이제 공시 대규모 기업 집단이 자산이 5조가 넘으면 공시 집단이 되고요. 10조가 넘으면은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5년 한 전부터 공시 집단에 들어왔고 지금은 거의 한 10대 재벌에 해당하고 있는데요. 네. 이 카카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 지주회사 같은 역할을 하는 회사가 주식회사 카카오인데 이 주식회사 카카오를 그 총수인 김범수 회장이 지분을 한 13%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범수 회장이 100% 개인 회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KQ 홀딩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또 카카오 지분을 한 11%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범수 회장이 이 두 개를 합쳐서 한 25% 지분으로 카카오를 지배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KQ 홀딩스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김범수 개인 회사고요. 예. 또 여기 친인척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는 조그만 비상장 회사입니다. 예. 이 회사의 자료를 공정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아마 저는 한 두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KQ 홀딩스가 2007년에 생긴 회사인데 그때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업 또는 뭐 컨설팅 회사, 서비스 업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금융업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즉 금융투자회사로 바뀌었습니다. 예. 근데 아마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때 금융투자회사로 금융업종으로 신고를 안 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금융회사가 비금융 계열회사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공정거래법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제한이 있는데 KQ 홀딩스가 의결권 제한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게 아닐까. 그래서 공정거래법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추측은 얼마 전에 네이버 이혜진 총수가 거기도 이제 지음이라는 총수가 100% 갖고 있는 투자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대웅제약에 한 5% 안 되게 지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몇 년 후에 대웅하고 네이버가 의료 빅데이터 회사라고 하는 다나 데이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다나 데이터라는 회사를 공동으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5% 안 되는 지분 투자로 몇백억을 버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신종 사익 편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그 K2 홀딩스도
이해진 총수가 갖고 있던 지금과 굉장히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신종 사익 편취에 관한 또 정보 같은 것들이 혹시 누락된 게 있지 않을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카카오나 네이버 뭐 혁신 기업이다, 인터넷 기반으로 출발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기존의 재벌 집단이 지금 네. 돈 만드는 그 재벌 총수들 돈 만드는 그 패습 이걸 그냥 따라가는 것도 따라가는 것으로도 좀 보입니다. 네,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혁신 기업으로 시작해서 사실상 우리 진부한 재벌 기업 같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보이죠. 지금 KQ 홀딩스 같은 경우 지금 이게 이세 세습을 하는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도 굉장히 농후하고요. 밖에서는 뭐 자식들한테는 돈 한 푼 안 주겠다고 하면서 이런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지분 주면 그게 뭐 그 세습 그런 식으로 아닙니까? 했죠. 예. 돈 줘서 세습한 게 아니고요. 그런 지금 좀 낌새들이 보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혁신보다는 자기가 그동안의 혁신의 결과로서 축적됐던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규제 차익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요. 규제 사각지대를 활용해서 경쟁 사업자들을 우위를 좀 경쟁사업자들에게 우위를 접하면서 여러 가지 시장으로 확대해가는 그런 양상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인데 기존의 우리 공정거래법에서 다룰 수 있는 것과 조금 공정거래법 자체로 다루기 어려운 그런 사각지대가 있는데 그걸 좀 활용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혁신보다는 과거에 재벌들이 갖고 있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문어발 확장했던 거를 이번엔 거의 지네발 확장식으로 하는 그런 차이점 정도밖에 없는 거의 구태의연한 방식을 지금 닮아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헨젤과 그레테님께서 카카오의 문어발식 경영에 소상공인은 일촉즉발, 국민들은 노발대발 얘기합니다. 이로님께서는 혁신 IT 기업에 탈을 쓰고 제도적 특혜를 받으면서 행태는 과거 재벌 행태네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요 궁금한 게 있답니다. 마이주님 질문인데 카카오나 네이버는 왜 회장이라고 안 부르고 의장으로 부릅니까? 네, 그건 뭐 회장이라는 게 사실은 재벌 그룹의 그룹 회장이라는 것은 언론이나 편의상 부르는 것이고 공식 직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회사법에 기업 집단이라는 실체가 없고요. 단지 공정거래법에서 규제를 위해서 다루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공정거래법에서는 총수라는 말도 사실 안 쓰고 동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데 그 기업 집단의 기업에서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건데 김범수 회장 같은 경우 의장 직함을 갖고 그다음에 이해진 총수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의장이다가 지금 그것도 내려놓고요. 그다음에 GIO인가요? 그렇게 또 다른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기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을 결정한다라는 그렇죠. 의미에서 총수가 되는 것이죠. 돈은 다 벌면서 이거 책임은 안 지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조혜숙님께서 카카오는 다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다 똑같아지는 건가 봐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 칼을 빼든 것 같습니다. 저는 공정위가 칼을 빼든 것 좀 늦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근데 정부한테 비판을 가하는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카카오, 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막 때리면서 24조나 증발했다 하면서 언론기사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혁신을 통해서 사회에 바람직한 부를 창출하는 것은 권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혁신에서 성공한 그것을 미천을 삼아서 가장 비혁신적인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죽이고 사업 영역을 확장해가는 것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 다시 다른 혁신이 오는 것을 막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려들, 이른바 이제 빅테크라고 하는 너무나 그 플랫폼 기업들이 커져서 이 기업하고 상대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제 사회의 게이트키퍼가 돼버리는 회사들이죠. 이제 우리 카카오나 네이버가 한국에서는 그런 위치에 이미 올라섰다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구글이라든지 그 4개 회사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 갖고 있는 장점들보다는 혁신을 오히려 가로막고 사회 의사결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느끼는 바고요. 그렇죠. 그보다 우리보다 조금 앞서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더 심각하게 지금 느끼고 있다. 이건 네. 시장 경제 질서, 공정 거래를 확립하고 진정한 혁신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더 이상 정부가 수수방관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개입을 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소규모 혁신 스타트업을 먹잇감으로 해서 몸집을 이렇게 키우고 있다, 이런 비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카카오가 골목상권 노린 사업 문제가 있었다, 철수하겠다 얘기하면서 꽃 배달, 간식 배달 이런 거 안 하겠다, 스마트 호출도 또 폐지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특별히 이제 문제가 됐던 분야에 대해서 그런 시정을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게 문제 해결은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건 기본적으로 여론에 의해서 또는 기업이 어떤 선의를 가지고서 알아서 공정한 경쟁을 하고 골목상권 침해 안 하겠다는 걸 믿어라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고요. 네. 결국은 법과 제도가 그런 식으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도록 만들어줘야만 된다는 것이고요. 네. 그래야만 정말 진정한 혁신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이죠. 법과 제도가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아까 전에 킬러 애퀴지션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을 미리 합병해서 경쟁을 없애버리는 식으로 네. 하고 있죠. 미국에서도 이제 그게 문제가 돼서 의회에서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해서 5가지 법안을 내세웠는데 이제 킬러 애퀴지션이라는 킬러 합병 문제가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부각이 됐고요. 특히 이 법안 5개를 총칭해서 어떻게 불렀냐면은 더 강력한 온라인 경제, 그래서 기회 혁신 선택 을 위한 단독점 어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더 강력한 경제, 그래서 기회와 혁신이 일어나고 소비자에게 선택을 줌으로 해서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규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혁신이라는 것이 대표 기업들을 빅테크를 육성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네.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새로운 도전이 들어오고 그럼으로써 혁신이 더 활성해야 된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고요. 그게 사실 경험칙으로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계속되고 있군요. 움직임이 있어요. 네, 지금 법안도 발의됐고요. 그다음에 그 법안 발의 이후에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네. 법 이전에 먼저 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 한 5년 동안에 93개 기업 인수했고요. 이제 자회사까지 이런 걸 떠나서 보면 인수합병이 60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기업 결합 심사 지침을 따라서 쭉 하면은 사실 이 중에서 9건만 심사를 했습니다. 기업 결합 심사를. 네. 소규모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킬러 합병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건데 빠져버린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일단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FTC라든지 미국 법무부가 제대로 좀 심사를 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도 좀 그런 이제 보완이 앞으로 좀 법적으로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제 네. 금융 부분도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 특히 카카오페이를 활용해서 많은 금융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융 사업자로서 규제를 전혀 안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규제 차익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쪽은 규제를 받고 어떤 쪽은 같은 기능을 하는데 왜 규제를 받는 쪽, 안 받는 쪽이 있으면 안 받는 쪽이 훨씬 불공평한 이점을 가지죠. 그게 경쟁력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경쟁에서 유리한 게 작용을 해서 시장을 막 확대해가는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세워서 사실 공정한 경쟁의 틀 안에서 경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문어발식 확장을 지금 하고 지네발 확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 데이터라는 것이 이 플랫폼 사업 이라는 특성에서 생긴 건데 예. 이게 이제 상대 경쟁 개별 시장의 경쟁 사업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네네. 미국이나 유럽이 데이터 이동성이라는 걸 통해서 경쟁 사업자들도 동일한 데이터의 접근을 허용하게 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하죠. 네, 정부가 규제해서 주식이 떨어져, 주가가 떨어져, 이거 괜히 자유시장 경제에 위배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건강한 경쟁 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당장의 한 기업의 주가가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무엇이 바람직한가 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죠. 5612님께서 카카오가 하는 사업은 혁신 사업이 아닙니다. 대리운전, 콜택시, 간식 배달 이런 사업이 어떻게 신사업입니까? 정부에서 규제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카카오가 너무 좀 골목까지 들어간 것 같아요. 8888님께서는 카카오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부여해준 재벌이 가지는 무소불위의 권력 과 법 위에 군림하는 현실을 보면서 재벌을 닮아간다는 거, 나라 전체가 잘못해온 거를 한 기업에만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문제 삼는 건 모순입니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조금 안타깝습니다, 교수님. 네, 마지막에 지적하신 분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네. 사실은 미국에서 이런 빅테크 규제를 우리가 뉴 브랜다이스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브랜다이스 운동이 20세기 초기에 미국에도 우리나라 재벌 같은 기업 집단이 생겼을 때 네. 이것이 경제력 집중을 통해서 국가 게이트키퍼가 되는 걸 막자라는 운동이었고요. 지금 그때는 이제 중화공업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이른바 플랫폼 사업자들 중심으로 또다시 그런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된다는 게 뉴 브랜다이스 운동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보면은 지금 현실은 미국의 20세기 초에 있었던 재벌이 지금 존재하고요. 거기에다가 플랫폼 사업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현실에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막는 거,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가 나오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막는 거,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고요. 더 근본적인 건 지적하신 것처럼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서 생기는 많은 일탈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좀 그 규제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규제가 항상 좋다는 건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다. 이것을 내버려 뒀다면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갈 수가 있다.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은지옥이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볼까요? 네,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관련 의혹에 대응하는 문건을 만들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때 있었던 일이죠? 네, 현직 시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세계일보 보도입니다. 네. 당시 대검 내부 문건을 입수해서 기사화했는데 세 쪽짜리 분량의 문건입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가 직접 연루된 4개 사건과 그 밖에 관련 사건 등이 시간 순서와 인물별로 정리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건입니까? 네, 그러니까 총 4가지가 가장 주요 계인데 경기 성남시 도천동 부동산 관련 사기 사건, 정대택 씨 관련된 사건, 파주 요양병원 의료법 위반 사건, 양평 오피스텔 사기 사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각 사건마다 최 씨의 법적 지위와 사건 요지, 진행 경과, 사건 번호, 처리 결과 이런 게 구체적으로 쓰여 있다라고 하는데요. 최 씨에 대한 고소고발을 주도한 정대택 씨 등에 대해서는 선고된 형량과 범죄 사실 이런 것들이 별도로 상세하게 표로 정리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일보에 따르면 이런 것들이 일부는 검찰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내부방을 조회해보지 않고는 파악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검찰이라는 공적 조직이 총장의 사적인 업무, 즉 가족 사건을 위해서 장모의 변호사조차 접근할 수 없는 정보에 접근해서 대응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자,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검찰을 사유화했다. 이런 논란이 있는 거는 당연합니다. 네, 이제 그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문건이 작성되었던 당시가 작년 3월인데요. 그때는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와 윤석열 총장의 대검이 대립하던 때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최 씨의 각종 혐의에 대한 재고발이 이루어지던 때였는데요. 그래서 대검에서 막 만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만들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사실상 윤 총장 일가에 대한 변호에 나선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게 세계일보 보도인데요. 네. 해당 문건은 범죄를 쫓는 검찰의 시각보다는 이 사건을 방어한 듯한 변호사 같은 용어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문건에서 경기도 성남의 도촌동 부동산 사기 사건과 양평 오피스텔 사기 사건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 씨를 피해자라고 기재해놨다라고 하고요. 그리고는 파주 요양병원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는 투자자 이렇게 표시해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장모 최 씨 입장에서 썼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사건, 특히 이제 요양병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가 있거든요. 예. 지금은 2심이 진행 중인데 지난주에 보석으로 나오긴 했지만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의 시각을 투자자라고 써놨고요. 뿐만 아니라 정대택 씨 관련된 사건에서는 최 씨의 지위를 사실상 투자자이자 피해자라는 법리로 정리해놨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최 씨 입장에서 쓴 그 문건 같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실무근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캠프가 공식 입장 냈습니다. 혹시 메이저 언론 그런 얘기는 안 하셨죠? 네,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요. 굉장히 호되게 비판을 받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다시는 하면 안 되는 말 같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당시 위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누가 어떤 경위로 위 문건을 작성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검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 통상 업무다라는 건데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검찰총장 가족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 그때 이런 의혹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언론 문의에 응하고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소관부서가 문건 작성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 자, 검찰에서 만들긴 했는데 우리 기관장이고 우리 그 총장이니까 물어보면 언론에서 물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려고 만들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까?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 쓰여지는 문건이어야 되는데 이게 마치 변호사 같다라는 지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지점이 있긴 합니다. 네. 그렇죠. 조혜숙님께서 윤석열 후보 세계일보 정도는 무시 안 하시려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은 사실 무근이라고 했습니다. 언론 메이저 마이너 이런 얘기는 안 했고요. 네. 직접 후보가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요. 우선 캠프 입장으로 나온 건데요. 직접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또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이라면 검찰을 사유화한 것이 아닌가 이런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사실이라면. 자, 다음 뉴스 만나볼까요? 네, 현재 전 세계 10개 가까운 국가가 위드 코로나를 시작했거나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국이나 덴마크에서는 이제 다 풀겠다. 우리는 위드 코로나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유럽에서 대표적인 국가가 그 두 나라입니다. 영국은 2월부터 덴마크는 4월부터 방역 완화를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영국 지금 확진자가 엄청 많이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방역 완화 3단계로 넘어가는 판단을 하던 지난 5월 중순만 하더라도 네. 신규 확진자가 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라는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2,000명대 그랬는데 지금은 또 10,000명대, 몇만 명대 이렇게 지금은 4만 명에 가깝습니다. 하루에요? 네, 하루에 4만 명 가까이 나온다. 사망자도 수백 명입니다. 하루에. 네, 이제 물론 그때 안정세라고 하던 때만 하더라도요. 인구 100만 명당 33명 거리였는데 최근에 한국이 4차 유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비슷한 숫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국과 다른 나라의 어떤 수준이라고 하는 게 참 다르구나라는 걸 좀 다시금 느끼게 되는 게 있는데. 그렇죠. 예, 말씀처럼 영국은 지금 더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영국 정부는 백신 여권 도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부터는 접종 여부를 증명하는 백신 여권을 보여줘야지만 나이트클럽, 대규모 행사장 입장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백신 여권도 도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어요. 덴마크는 어떻습니까? 예, 덴마크가 방역 완화 이후에도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좀 참고할 만한 모델인데요. 자, 덴마크 모델 봅시다.
네, 우선 핵심은 백신 접종률이 높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지난 9월 6일 기준으로 접종 완료율이 73.3%이고요. 네. 세계에서도 최상위권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덴마크는 나이트클럽 들어갈 때, 스포츠 경기장 들어갈 때 이제 그냥 들어간다면서요? 네, 게다가 마스크 착용도 더 이상 의무가 아니다라고 하긴 하는데요. 이제 뭐 증이나 뭐 그런 거 보여주는 것도 없습니까? 네,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물론 이런 안정적인 위드 코로나 전환 비결에는 분기마다 과학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19 관련된 방역 완화 초안 만들기 위해서는 방역 전문가, 정책 전문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덴마크에서는 뿐만 아니라 전자공학, 경제학, 수학, 커뮤니케이션학, 정치학, 심리학 전공자들이 모여가지고 관련된 정책을 내서 또 그 보고서를 국민에게 공개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심오한 고려 사항들이 있었네요. 자,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가야 할 길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물론 핵심은 당장 우선 과제는 백신 접종 완료율을 올리는 건데요. 네. 유럽의 다른 나라들처럼 한국 사람들은 백신 접종 거부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수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접종률을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네. 그리고는 지금 델타 변이 이전에는 접종률 70%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 나왔었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죠. 예,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10월 말 성인 80% 정도가 접종을 완료해야지 전환 시점을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도 70% 넘었을 때 이렇게 고민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먼저 과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급하게 빨리 풀지 말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을 때 마스크를 빨리 실내에서 벗는다는 생각은 조금 뒤로 미뤄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방역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마스크는 계속 쓰고 다닐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뭐 거리두기 잘하고 마스크 잘 쓰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무튼 뭐 의료업계 뭐 의학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판단 이제 그렇죠. 안 할 수 없어가지고요. 예. 그 방향으로 가되 빨리 긴장을 놓지 말자 이런 메시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 마스크는 잘 써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뉴스는요. 네, 중국 상하이에서 초등학교 영어 시험 금지가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영어 교육 엄청나게 강조하고 과외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네, 이제 굉장히 갑작스러운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뉴욕타임스 보도입니다. 2019년 중국 관영 매체 인민일보 보도에만 보더라도 중국이 얼마나 영어를 많이 교육시켰는지가 나오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배웠어요. 네, 그렇죠. 2018년 중국 학생 2억 명 가운데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진학하는 그 사이에서 외국어 수업을 했는데요. 대다수가 영어를 배우는 걸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중국의 고위 관계자 시진핑 주석의 딸도 대표적인데 미국, 영국으로 유학 갔거든요. 시진핑 주석의 딸은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있죠? 네, 이제 그런 중국에서 최근 영어 퇴출 바람이 불고 있어서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교육당국이 지난달 이 지역 초등학교가 기말고사에서 영어 시험 보지 못하도록 방침을 정했다라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대신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관련 학습 자료라는 교과서를 의무로 읽어야 한다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관련 학습 자료. 네, 영어 시험 대신요. 아, 그래요? 예. 이거 시진핑 미국 유학파 출신인데 영어를 아예 그냥 빼겠다고요. 네. 사교육 금지 조처도 내렸어요. 네, 그것 때문에 특히 영어 사교육 시장이 휘청거렸다 이런 보도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아예 이제 영어 교육 금지하는 분위기로 나아간다라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대학가로도 점점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한 대학 관계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널리즘, 헌법같이 더 예민한 과목일수록 영어 원서나 번역본 사용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허용하는 교재들은 학문적 가치를 우선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충성도를 먼저 보여주는 과목들을 그리고 교과서를 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중국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군요. 네, 그래요. 네, 이제 점점 폐쇄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전에도 전해드렸지만 게임을 주말에만 할 수 있게 한다거나 네. 사교육을 없애거나 그리고 연예인 팬클럽을 폐쇄하거나 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게다가 지난해 말에는 알리바바, 디디 출신 같은 거대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규제와 압박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진핑 권력 강화 행보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요. 내년으로 예정된 시진핑 주석의 3년인 집권 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식 재분배 정책인 공동부유라는 게 있는데요. 네. 함께 잘 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급격하게 조치가 취해져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중국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방향으로 오히려 좀 뒷걸음질 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네, 중국이 조금 폐쇄적인 방향,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기자들의 수다, 시사인 김은지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물동량이 많아서 교통량이 내내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지금은 퇴근길 정체가 겹쳐지면서 정체 구간이 긴데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은 일산부터 송내까지 길게 막히고요. 수리터널 안 4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있어서 뒤로 3km 구간 여파받고 있습니다. 이후 평촌부터 하기분기점 부근 제속도 못 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안성부터 남사, 오산, 기흥 동탄에서 수원까지 밀리고 죽전휴게소 부근에서 판교까지 정체 이어졌습니다. 달래내부터 한남대교 사이 많이 밀리고요. 반대 부산 쪽은 한남대교에서 서초, 신갈에서 수원 사이가 밀리고요. 남부권에서는 빗길인 구서 쪽으로 3km 구간 정체입니다. 부산-울산고속도로 부산 쪽은 해운대 1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로 인한 정체는 없습니다만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2030) 청년이 보고 듣고 느끼는 요즘 우리 사회, 그것이 궁금하다. MZ세대에게 묻는다. 요즘 뭐하니? 프로게이머 출신 유튜버 황희두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얘기를 아까 했는데 중국이 조금 폐쇄적인 방향으로, 특별히 문화를 이렇게 걸어 잠그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청년들이 좀 관심이 좀 있죠? 맞습니다. 최근에 또 한중일 e스포츠 대회도 열렸는데 또 중국에서는 그 게임을 탄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순적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중국에서 게임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BTS가 대통령 특별사절돼서 그 외교관 여권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최근에 또 셧다운제도 폐지하고 이 문화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 중국은 좀 역행하는 것 같다. 많이 비교가 되는 반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청년들 사이에서는 반일 정서보다 반중 정서가 조금 더 강한 경향도 좀 있어요? 예, 요즘 그런 경향이 많이 보이고 있고 어떻게 보면 노노재패는 되고 있는데 왜 중국에 대해서는 그런 게 움직임이 없냐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아무튼 중국 얘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자, 고발 사주옥이 가장 뜨겁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맞습니다. 청년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일단 이게 좀 성향별로 많이 나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크게 보면은 감히 박지원 국정원장을 건드리냐 뭐 이런 반응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청년들이? 예, 청년들도 박지원 원장은 좀 높게 삽니까? 좀 유명합니다. 왜냐면은 정치구단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아무래도 많이 알려져 있고 말이 또 시원시원하고 명쾌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허술할 리가 없는데 감히 건드리냐 뭐 이런 반응도 있고요. 특히 여의도 정치력 레벨이 높다 이런 반응이 많은데 일단 박지원은 좀 인정한다 이렇게. 예, 그래서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예. 또 윤석열 그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을 비판한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치면서 뜬 사람인데 그때 키워드가 공정, 능력 이런 거 아니었냐. 근데 지금 와가지고 별반 다를 게 없는 이런 비리 의혹을 받는 거 보면 납득이 안 된다. 뭐 특히 이외로도 뭐 박지원 게이트가 되려면 뭐 결국엔 손준성, 김웅, 정점식 이런 사람들이 다 박지원 수족이란 말인데 논리가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아, 네. 아, 그렇죠. 손준석, 김웅, 정점식까지 다 박지원 수족이라면 박지원 게이트가 맞는데 논리가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네요. 네. 보수 커뮤니티는 어떻게?
좀 반응합니까? 앞선 반응과는 좀 많이 다른데요. 네. 제보자 조성은 씨는 끝난 것 같다. 뭐 뻔뻔하다. 양심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제보자를 좀 공격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야당에 간첩을 심었다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예, 뭐 이외로도 김대엽 대선 공작이 잊지 말자. 뭐 이런 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이게 여권에 불리하다. 뭐 이런 반응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치 성향에 따라 좀 크게 나뉘고 있군요. 맞습니다. 크게 보면 그렇게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떤 이야기 만나볼까요? 앞서 그 중국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 네. 지금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일부 중국 동포들이 정부를 거세게 비난하고 있는데 그래요? 예, 이에 대한 좀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중국 동포들이 좀 항의하고 있어요? 예, 핵심은 이번에 그 국민 재난지원금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선족들 사이에서 볼멘 소리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한마디로 왜 우리들은 외국인이란 이유로 지급하지 않냐 뭐 이런 지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응을 좀 가져왔습니다. 자, 청년 커뮤니티 반응 어떻습니까? 왜 한국에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뭐 시진핑한테 얘기해라 라든지 아까 뭐 앞서서 노노재팬 얘기도 나왔지만 네. 중국에 대한 불매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로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해로도 무조건 외국인이라고 안 주는 건 아닌데 조건 되면은 그냥 외국인도 다 주지만 본인들은 해당이 안 돼서 그런 거다 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보수 커뮤니티는요? 뭐 세금을 내기로 했냐 보험료를 내기로 했냐 뭐 그리고 애초에 이게 똑같은 취급 바라는 것 자체가 불공평한 것 같다. 뭐 대부분 이렇게 옹호하는 댓글들이 많이 없었고요. 거의 대부분이 비판하는 목소리였고 그냥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이냐 이런 극단적인 반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백신을 무료로 맞고 그리고 지금 그 코로나 방역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외국인들이 감사하다. 한국에서 선진국에서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국민지원금은 한국 사람한테 일단 주는 건데 중국 동포들 왜 안 주냐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있으면 주죠. 예. 네. 6316님께서 조선족은 중국인입니다. 교포가 아닙니다. 얘기합니다. 네. 이름님께서는 왜 조선족까지 챙겨야 하는지요? 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일단은 네. 백신은 다 맞추는데 국민지원금은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않는 부분도 조금 있군요. 네. 예. 근데 참고로 언론에서 제목을 뭐 조선족 뿔났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보도하니까 이게 네. 또 많이 댓글도 엄청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좀 언론에서 지금 한국에 있는 그 중국 동포들하고 우리 국민들하고 약간 이간질하는 듯한 그런 언론 보도 있는 것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조선족은 찍는데 조선족이 다 사는데 막 이런 얘기를 무분별하게 써가지고 약간 조금 갈등을 일으키게 기사를 쓰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님들 조금 한 번만 더 생각하고 기사를 썼으면 합니다. 참 정말 좀 못된 기사도 있었어요.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또 청년들한테 이 뉴스가 굉장히 화제였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 씨가 예전에도 좀 몇 번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논란 많이 일으켰죠. 또 최근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또요? 예, 이번에 논란은 또 재난지원금 관련된 내용인데 뭐라고 했는데요? 재난지원금 받으면 공중제비 도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선 센 척한다. 한마디로 본인을 향한 악플러들 대상으로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많은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게시물은 삭제를 했습니다. 네, 뭐라고 했다고요? 인터넷에서 센 척하는데 예. 결국 네. 재난지원 받으면 좋아하면서 네. 왜 인터넷에서 센 척하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재난지원금 받으면 공중제비 도는 사람들, 재난지원금 받으면서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센 척한다 이렇게 했군요. 청년들 뭐라고 합니까? 재난지원금하고 노래 별로인 거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한테 공중제비를 돌아야 되는 게 너희 아버지 직업 아니냐. 한마디로 이 장제원 의원이 국회의원이니까 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또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무마시키느라고 아버지가 고생하고 있는데 효도나 좀 제대로 해라. 장제원 의원을 향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아들 인성교육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네, 청년들은 뭐라고 했어요? 든든한 아버지가 계시니 기죽지 말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특히 드라마에 나오는 좀 사는 집안의 전형적인 캐릭터를 보여주는 것 같다. 신기한 캐릭터다. 선거철에 좀 더 열심히 해달라.
뭐 그리고 25만 원 직접 받아보면 공중제비가 뭐냐 다른 것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보수 커뮤니티는요? 일단 일베에서는 네. 애국 보수라면서 이제 노엘 씨를 응원한다고. 애국 보수 래퍼 노엘 응원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 뭐 올바른 사상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 팬하겠다, 뭐 공감한다 이런 반응인데. 아니 재난지원금 받는 사람을 약간 비하하고 폄하한 것이 뭘 애국 보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과거에 그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제 좀 비난하는 언어를 쓴 게 있는데, 네. 예, 그거 관련해서 이제 호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네. 성향으로. 예.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무조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수 커뮤니티 반응, 다른 보수 커뮤니티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베하고 비슷합니까? 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곳도 있었는데요. 네. 뭐 이제 대부분 비판의 목소리였는데 그 이유가 최근에 이준석 그 국민의힘 대표랑 좀 윤석열 전 총장이 대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그 윤석열 캠프의 총괄 실장을 장제원 의원이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장용준 씨, 그 노엘 씨 또한 같이 비판하는 그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그러면은 청년 보수 커뮤니티는 이준석 대표를 좋아합니까? 보통은 좀 그게 대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지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좀 다릅니까? 그러면? 예, 왜냐면은 이준석 대표랑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고 좀 무시하는 듯한 모습도 많이 보여가지고 네. 청년들이 사실상 꼰대 같다 이런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청년들을 무시한다 뭐 이런 네. 이입을 해가지고. 홍준표 후보는요? 요즘 뭐 무야홍이다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뭐 많은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까? 예. 네. 자 그럼 민주당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 커뮤니티에서 뭐 보수 커뮤니티. 아니요 청년들. 청년들. 그것도 사실 좀 많이 나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나 특히 경기권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 경기권에 있어 경기도지사였고 성남시장이었으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좋아합니까? 특히 그 계곡권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계곡, 예. 아, 깨끗하게 했던 거. 예. 그리고 다른 후보에 대해서는 뭐 다들 또 성향마다 다 다르긴 한데 지금 다 얘기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네. 0596님께서 이건 아니라고 봐요. 재난지원금은 중국 가서 달라고 해야지. 우리나라 정말 잘 사는 나라도 아닌데 외국인에게 너무 퍼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청년들이 이런 생각도 좀 많이 있죠? 거의 대부분 그런 반응을 보이고 코로나 있습니다. 백신 맞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백신에 되게 부정적이고 뭐 클럽이라든지 놀러 다니는데 왜 이거를 자꾸 백신을 맞게 하냐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네, 클럽 가려면 백신 맞아야 된다니까요. 네, 막상 이제 또 백신이 공급되고 맞기 네. 시작하니까 굉장히 빠르게 맞더라고요. 그래요? 예. 거부하는 사람들 주변에 별로 없어요? 뭐 일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 보면은 빨리 맞았다는 인증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예. 네. 다행이네요. 예, 맞습니다. 뭐 청년들이 다 잘 알고 있어요. 커피 한 잔님께서 무야홍 바람 무시 못합니다. 무섭게 올라와요. 얘기하는데 그렇습니까? 지금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2030 여성들은 별로 안 좋아한다면서요? 예, 또 뭐 그게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젊은 남성들 위주로 지금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재미있고 즐겁다 이거하고 또 지지한다 표를 주겠다고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좀 그러니까 속 시원한 발언들을 하고 예. 굉장히 좀 강렬한 인상을 많이 주고 좀 대중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관심을 받는 것 같은데 네. 또 본선에 가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들의 생각 참 궁금해요. 요즘 뭐한 유튜버 황희두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립자 조용기 목사 별세 프레시안 기사인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가 84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해 7월 뇌출혈로 쓰러진 뒤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었는데요. 부인 고 김성애 전 한세대 총장은 올해 2월에 떠났습니다. 유족으로는 희준, 민재, 승재 세 아들이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93년도에 교인 수가 70만 명이 넘는다고 해서 세계에서 최대 교회로 등재되기도 했는데 아무튼 조용기 목사는 별세했습니다. 제가 조용기 목사 비판도 많이 하고요. 저한테 120억 소송과 사탄 기자라는
이런 별명도 만들어줬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 순복음교회 신자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주기자 프레카드를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스페이스X 사흘 우주관광 도전 90분의 지구 한 바퀴 YTN 기사인데요. 우주관광 정말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억만장자들의 경쟁 막 치열한데 일론 머스크의 탐사 기업이죠.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이번 주에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15일 그러니까요. 내일 민간인 4명을 우주선에 태워서 사흘 동안 지구 궤도를 돕니다. 사흘 동안이나 90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씩 도는 여행이라는데 여행을 가려면 당일치기 가면 조금 몇 분 이렇게 하면 이거 여행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2박 3일 정도 되면 이제 본격적인 우주 여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시바견 입양한 머스크 트윗에 코인 55배 껑충. 파이낸셜 뉴스 기사입니다. 일론 머스크 다시 등장합니다. 시바 반려견 플로키를 입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위터에서 언급하자 시바 플로키 코인이 급등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급등했냐면요 5574% 하루에만 55배 50배 넘게 뛰었습니다. 머스크가 연초에는 도지코인의 아버지를 자처하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트윗 한번 하면 가격이 올랐다 내려갔다 막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플로키 얘기하면서 다른 코인이 급등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만들고 스페이스X, 하이퍼루프 이렇게 혁명적인 기업을 이끌고 있어요. 그런데 트위터만 안 하면 이 가상화폐 가지고 이렇게 조금 장난만 안 하면 정말 훌륭할 텐데 이걸 몰라요. 그렇게 이걸 모릅니다. 과분한 응원 감사하다. 건대 짜장이의 훈훈한 근황. SBS 기사인데요. 지난해 9월에 건국대 학생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용하던 볼펜, 컴퓨터용 사인펜 등 이걸 좀 짜장면 기프트콘으로 바꿔주세요 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뭐야 하면서 좀 비판하는 글이 많았는데 글쓴이가 내일이 생일인데 친구들에게 짜장면과 탕수육을 사기로 했는데 돈이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사정을 설명했더니 그랬더니 학우들이 기프트콘을 막 선물합니다. 그리고 응원 메시지 계속됐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지난 2일에 이 학생이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선배들이 여러 장학재단, 후원재단을 추천해줘서 생활비와 물품 지원을 받았고 지금 잘 지내고 있다.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지만 결식 아동을 위해서 10만 원을 후원하기도 했다면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뭔지 보여줬다고 합니다. 친구들한테 짜장면 사고 싶다고 하니까 다른 친구들이 얼굴도 모르는 친구들이 이렇게 기프트콘 막 짜장면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학우가 힘을 얻었고 그 힘을 또 따뜻하게 베풀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 친구들 잘 뒀네요. 학우들 잘 뒀네요. 그래서 이렇게 짜장면은 이렇게 훈훈해졌습니다. 따뜻해졌습니다. 안재욱의 친구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돌발 퀴즈의 정답은 프로포폴이었습니다. 프로포폴. 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있으니 모르고 지냈어.